진짜 나타났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2부는 1부에서 예고해드리는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득 최고위원, 그냥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 의원을 모시고, 최고위원 해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최고위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제가 항상 나오는 출연자들이 다 저랑 같이 최고위원 하셨던 분이야. 그러면 지금도 최고위원이신데 그럼 몇 번 하신 거예요? 연임?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최고위원만 하고 있어요. 지선면 최고위원 해보셨어요? 한 번도 못 해봤죠. 비대위원도 못 해보셨어요? 당직 가운데 최고로 멋진 이름이 최고위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이거보다도 최고위원. 멋있죠. 예, 멋있잖아요. 최고. 저는 18대 말부터 최고위원 해가지고 뭐 계속 최고위원. 네. 부럽습니다. 제일 오래됐다는 게 아니고 가장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셔야 될 게, 저도 최고위원 해본 사람으로서 최고위원 하면 월급이 나올 것 같죠. 월급 10원도 안 나오고 직책 당비만 저희 땐 150만 원인가 내라고. 내라고. 예, 내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난 돈이 없다, 못 낸다. 그래가지고 못 냈고, 그때 총선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전국에 다 유세를 다니잖아요. 대표, 제가 그때 한명숙 대표 수행하는 최고위원이었는데, 막 전국에 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가는데, 그 비행기 값이고 뭐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줘요, 당에서.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3년 반을 하십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12월 되면은 4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 어느 종편에서 보니까 최고위원이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회의비 아직까지 한 번 받아본 적 없거든요. 전 당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건데 사실 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노동자 대중,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인사도 정식으로 인사도 안 시켰는데 혼자 계속 나와가지고 정식 인사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당을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노동자를 위해서. 자, 어쨌든 정식으로 우리 진짜 나타났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득입니다. 간결하게 준비 안 하셨군요. 저랑 같잖아요. 일부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고위원급은 저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최고위원급. 상남자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 이용도 최고위가 말이죠. 저랑 고향이 같더군요. 안동의 사랑. 네, 안동입니다. 저 몰랐는데 안동이시라고. 그것도 뿌리 깊은 가문입니다. 우리 이상용 선생의 가문, 임천각 독립운동가의 가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게 안동의 사대천왕이라고, 이태계, 이육사, 이재명, 이동영 이렇게 밀었거든요. 이재명 빼고 이용득 넣어야겠는데. 이육사 시인도 안동이군요. 네, 안동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 구독자가 몇 명 줄었다 그랬는데 왠지 이번 주에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방금의 발언으로 한 200명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대천왕 하면 정현돈이 생각나는데. 그래, 정영돈 씨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정영돈 씨가 팟캐스트를 다 듣는답니다. 정말요? 네. 그래요? 이런 거 하면 또 방송 그 사람 잘리나 모르겠네. 아니 뭐 팟캐스트 듣는 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아마 들을 겁니다. 팟캐스트가 7,000개인데 어떻게 다 들어요? 참 훌륭한 분. 탑텐만 듣는 거. 개그 관련 팟캐스트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정치 뭐. 이것은 안 듣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에요. 개그 소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들 들어볼 거예요. 탑 10만 들으면 우리 방송 못 듣겠다. 우리 맨날 지금 10위권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안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성남을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득 의원은 아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10대 때 안동역에서 그냥 떠났다고, 안동을. 예. 왜 그랬습니까? 저희 조상도 독립운동, 우리 그 임천각이라고 저희 안동에 가면 종갓집이 있는데 99칸짜리. 99칸짜리 그거 가면 방마다 독립유공 훈장이 걸려 있어요. 있죠. 네. 네. 훈장만 지금 13개인데 훈장을 하나 받아도 그 집안은 뭐 몰락했다고 그러는데 13개를 받았으니까 우리 집안은 완전 몰락했죠. 옛날 만석군 그 모든 재산 다 팔고 노비문서 제일 먼저 네. 불 사르고 네. 50명을 데리고 만주로 갑니다.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 최연장자죠. 네네. 그 이회영 선생님은 이제 서울 저동 예.
그다음에 이상용 선생님은 경북 안동 이 양명학파들이 그 만주에서 만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 후손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는 꿈도 못 꿨고 형 누나 다 서울 가서 이제 무작정 상경해서 공돌이 공순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뒤쫓아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일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산다고. 근데 이 임청각 이상용 일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 집안이 그래서 이 임청각 가운데를 뚫었어요. 일부러 기차 지나가게 했어. 그 명맥을 끊는다고. 마당으로 이렇게 네. 내버렸어요. 그것도 빙 돌아가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뚫었어. 이 집안의 기운을 없앤다고.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근데 많이 집이 하시네요. 얼마나 크면 가운데 고맙습니다. 기찻길에 가요. 아니 99칸짜리 대저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임청각에서 공부하면 무조건 40 패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후손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근데 뭐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갑자기 정말 이게 스토리텔링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이용두 최고위원님이 갑자기 너무 멋있어 멋있어 보이는데. 보이는데. 아 근데 우리 저 이회영 저는 노동운동을 해도요. 네.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35년이 됐는데 뭐 실형 살고 감옥 2번 갔다 오면서 은행원으로서 해고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노조는 이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출마를 못 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해고자 신분에서 주유소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직원으로 해고자 신분에서 취업을 합니다. 네. 그게 현대오일뱅크 아닙니까? 네. 네. 은행이네요. 은행. 그래갖고 거기서 5명 가지고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노조에 다시 가입을 해요. 뱅크는 뱅크가 뱅크 노조 들어오는데 왜 안 되냐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또 다시 제가 금노위원장 아, 진짜 그게 인정이 되는 정말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때는 이제 제 상대 쪽에서 인정 안 하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워낙 이제 제가 좀 입이 거칠어요. 니들 은행원이니까 영어 정도는 알지. 현대 오일 그다음에 읽어봐라 이거. 그러니까 왜 억지를 부리십니까? 하는데 네. 저는 뭐 어차피 이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예.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속담도 있고 막 우겼어요. 그래갖고 조합 가입하고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금융노조 위원장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감옥 가기 전에 직선제를 다 만들었었기 때문에 직선제에서 압도적으로 네. 6만 9천 표를 얻고 상대는 9천 표밖에 못 얻고 아이고, 예.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소송을 걸라고 무효 소송을 걸라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유아업종이고 금융업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예.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 그 2000년도죠. 예. 이렇게 하여튼 노동운동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김무성 대표의 발언 노조 쇠파이프 때문에 우리가 3만 달러 못 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그럼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김무성이 때문에? 새누리당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의 주축은 바로 기업가들과 노동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노조 쇠파이프 때문에 여기까지 못 왔다고요? 지금 우리 노조 조직률이 몇 %입니까? 9% 미만이에요. 거의 미조직이고 네. 조합 비조합원들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 말씀도 했어요. 10%의 그 조직된 노동자들 때문에 90%의 조직되지 않은 아주 좋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저도 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뻔뻔스럽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사실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정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름 노릇을 이제 그만해라 그랬는데 네. 하르츠 개혁을 또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독일도 지금 고용시장이 그렇게 유연화 열풍이 부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 뭐. 아니 그럼 독일처럼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좀 갖춰주지요. 우리도 해고돼도 바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또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왜 하루치개혁 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 개혁의 주체는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25,000달러까지 왔는데 엉뚱한 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3만 불 시대에 못 간 거죠. 특히 보수 정치인들. 그 재벌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 부자 위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재벌들은 어느 외국보다도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건으로 만들고 세제 혜택도 주고 노동자들은 때려잡는 이런 식으로 오면서 너무 뻔뻔스럽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젠 좀 심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저 이용득 최고위원이 나온다 하니까 우리 팟빵 게시판에 WLS3912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재밌겠네요. 이용득 최고위원님 일단 사과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는 센스 부탁이요. 무슨 사과지? 최근에 나이값 못해 부끄럽습니다 라고 셀프 디스도 하셨는데 아마 이 사과 먼저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뭐 유승희 의원과의 설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댓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과를 의향이십니까? 예, 뭐 제가 나이 60이 썩 넘었는데 아직도 이 말버릇이요. 이 말 끝에 꼭 욕을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값 못한다 이렇게 셀프 디스도 하고 그랬는데요. 고쳐야죠. 고쳐야 되고 그때 당시에 뭐 정봉주 의원 사면 반대를 제가 했다고 모든 언론이 네. 그렇게 나오고 네. 저 사면 얘기한 적도 없고 정봉주 의원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산하 공공연맹 때 아마 왔다 간 거로 뭐 쓴 거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 사면을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 이제 유채고가 본인이 그 얘기하고 나서는 왜 당의 불만을 막 쏟아놓으니까 왜 당에 소속된 사람이 걸핏하면 대표 뭐라고 그리고 걸핏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 당을 물어뜯느냐 이래갖고 얘기하다가 설전이 오갔고 나이값 못하고 또 뒤에 말 끝에 욕도 하고 그래서 사과했었어요. 사과했고 전 뭐 유승희 최고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도 한번 욕했다가 또 사과한 적도 있고 이런데 저 고쳐야 됩니다 정말. 근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왜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보고 그래, 언론 그랬겠죠. 보겠죠. 예. 언론 보고 자기 사면 반대를 네네. 했다 뭐 이래서 그랬겠지만은 저는 정봉주 의원 사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네. 또 오히려 정봉주 의원이 우리 당 소속이었는데 사면 되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노총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 사람들 이 사면에 대해서 정부와 이 조율한 적이 많거든요. 그때 공개적으로 사면 요구를 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 그거는. 오히려 사면은 물밑으로. 야, 예, 예. 그렇게 해야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정봉주 의원 사면이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네네. 제가 왜 정봉주 의원 사면을 반대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면을 하실 때는 황교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모셔서 한번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어떤 분들이 들어와 보니 괜찮으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바로 이용득 최고위원님을 거론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노동의 문제를 현장의 언어로 너무 적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그 홍보 그걸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현수막? 예, 아. 현수막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지금 느끼겠습니다. 저게. 그거잖아요. 아버지 월급 깎아서 저를 채용하시겠다고요? 네. 또는 아버지를 내쫓아서 제 일자리를 네. 만드시겠다고요? 뭐 이런 슬로건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들이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해고 완화 그다음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쉽게 하겠다.
그다음에 임금 피크 이 세 개가 핵심 쟁점인데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쉽게 해고를 하고 아들 딸을 채용하겠다? 그럼 그 아들 딸은 그 법에 적용 안 되나요? 아들 딸 취업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해고 아무 때나 시켜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각서 써갖고 취업시켜야죠. 아버지 해고시키는 법이면은 아들 딸 해고를 쉽게 시키는 법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얘기를 하니까 저런 사기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를 했었었는데 이제 국민 더 이상 현혹 지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 이렇게 따끔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는 척하면서 아버지 해고 쉽게 시켜서 아들 딸을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거는 완전 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는 이미 제가 금융노조위원장 때 전 금융기관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했어요. 벌써 15년 전에. 네. 그리고 일자리 좀 많이 늘려보려고. 네.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정치권도 아니고 바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와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보자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고 지금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임금 피크제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조사를 해봐라 이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냐. 그런 데가 있으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야지 왜 또 그것도 사기치느냐. 네. 그다음에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쉽게 하겠다. 취업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근로자들이 고용이 돼서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고용을 하고 임금을 주고 복지 후생을 혜택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취업 규칙은 바로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 맺어지면은 단체 교섭에 의해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단체 협약 범위 내에서 취업 규칙을 하게 돼 있겠죠? 네. 그거는 근로기준법상도 그렇고 또 헌법에 노동상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의 단체 교섭권을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서 자 단체 협약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사용자 마음대로 바꿔라. 이렇게 해야 법리상 말이 되겠죠. 또 근로기준법에 그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들을 다 빼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겠죠. 법이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어차피 저거 안 되는 겁니다. 노동개혁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어차피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한은 안 되는 걸 지금 우기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니까 왜 셋 다 사기치느냐.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다음 총선에서 좀 새누리당이 뭔가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좀 현혹시켜가지고 우리도 하르츠 개혁처럼 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랬다는데 저는요 정부가 또 정치권이 일자리 만드는 건 공공부문 빼고는 단 한 자리의 일자리도 못 만듭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는 사업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라 하고 뭐 십수년간 떠들던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질문이 많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셨습니다. 질문할 게 없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부는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임금 피크제 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님께 이제 보고도 드렸는데 지난 주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정치 현안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보면 제가 또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정책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십니까? 1. 임금 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방안. 이거에 찬성한 답변이 31.5%. 2번은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 유보금의 일부를 풀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57.0%.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미 그 본질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 그 돈 세금으로 걷든지 아니면 할당을 하든지 일자리 만드는데 투자하게끔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죠. 투자. 이거를 강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사기죠. 제가 노동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현장 생활 35년 동안 그냥 어떤 자리를 영위하기 위해서 노동운동가의 탈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그 주유소 직원 그 좋은 일자리인 은행원 이런 것도 해고당하고 뭐 이러면서 주유소 직원 전광파 관리원 이런 거 하면서 노동운동을 계속 했던 이유는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3만 불, 4만 불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우리 경제 주체, 우리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경제 주체인 노조와 사용자들이.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의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주체들한테 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만들도록 해야죠. 그래서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 김무성 대표의 오늘 발언에 보면 노조는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파괴하는 무슨 그런 자기들 욕심 때문에. 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게 진짜 근데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쟤들이 정말 웃기는 게 이 노사 문제, 노동 문제도 남북 문제처럼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남북 문제에서 재미를 봤거든. 남북 문제 아주 강경 일변도로 하고 뭐 원칙을 지켰고 어떠고 하니까 이 새누리당 지지도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도 마치 때려잡는 것처럼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는데 엄청난 착각이고요. 노동이라는 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노동은 경제입니다. 노동 때려잡아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노동과 노사 화합과 이 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죠. 예. 그리고 투자할 때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게 경제고 또 노동은 인간의 삶의 기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기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기본이고요. 또 노동은 이 사회 안정의 요소입니다. 그걸 남북 대결 구도처럼 가면서 때려잡자 노동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정말 쇠파이프로 한번 맞아야 될 말만 계속 하고 있네요. 최고위원님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들이 무슨 북한의 도발 책임을 사과를 분명하게 받고 재발 방지를 확약받겠다고 했는데 오늘 북한이 그냥 발표해버렸지 않았습니까? 회담 합의문 어디를 봐라. 우리가 우리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느냐. 당신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원칙을 지켜서 북한을 굴복시켰네. 사과를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다 사실은. 그렇죠. 좀 솔직하지 못하고 많이 비겁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너무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예. 저 그래도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수장이고 한데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 무식쟁이처럼 떠들어대는데 그걸 또 언론이 다 받쳐주니까 언론에서 하나하나 해부하고 까기 시작하면은 정말 지지율은 급락할 텐데 또 노동자들도 지금 똘똘 뭉치지도 못하고 노동자 스스로의 문제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최고 말대로
파이프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네. 때리면서 100만 원씩 주는 거야. 한 대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장기 근속하는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마치도 임금 피크제를 해야만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고 어쩌고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5년 6개월입니다. 아, 그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6개월인데 반해서 우린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맨 끝이에요.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임금 피크를 당할 사람도 없네요. 그까지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별로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를 도입하게 됐던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몇십 년 전에 진짜 사회보장제도라고는 뭐 하나도 없던 시절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교육비도 주거비도 아들 딸도 뭐 시집장가까지 보내야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런 건데 그 시절에 나이가 들면 생활비가 많이 든다니까 생활급형 임금체계 이게 연공급 임금체계입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공급 체계에 있었는데 만약 연공급 체계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이제 한 9% 정도 되는 이 조직된 사업장들에 보면은 좀 고령자들이 있죠. 예. 있는데 지난 3주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를 갔었는데 매년 9,000명씩 이제 나가요.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59년생까지 매년 9,000명씩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 공백이 한참 있더라고요.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작살내는 이런 뭐 노동개혁 정책이니 어떠니 막 이렇게 난리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말했지만 우리 5.6년 정도 평균 어쨌든 8년이 넘지 못해요. 이제 우리 조직된 사업장들도 가면은 10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연금급들 자꾸 얘기하고 외국에 비해서 우린 초임은 적고 뭐 생활급 평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되면 임금을 많이 타게 된다. 이게 문제다.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외국과 비교를 해라. 네. 예. 그러니까 생존권의 문제 같은데 저건 어떻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2년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4년으로 늘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간제? 네, 기간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저 어떤 사람들은 그 정 얘기하더라고. 그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년보다 4년으로 하면 이게 그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이게 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하던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비정규직 그 법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저하고 12일간 단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2년 부분을 지키려고 했는데 2년을 4년으로 늘리면요. 네. 비정규직 급속도로 늘지 누가 비정규직 쓰지 누가 정규직 씁니까? 그렇죠. 그 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무에 2년 이상 두게 되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 4년으로 해놓으면은 아마 5년 내에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뭐 정규직 쓰는 경영자는 바보죠, 바보. 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돈 가지고 서로 따지는 거지 정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당의 디지털 소통본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The Truth Team 진실 팩트 체크하는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1년 미만의 단기 근속 노동자의 비중이 31.8%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1년 미만 1년도 근무를 못해요. 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네. 예, 그게 31.8%인데 OECD 국가들 평균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 19.6%, 2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려 10%가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을 4년으로 늘려놓는다? 그러면 더 늘어나버리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수치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프로가 늘어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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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뭐 유리한 것만 갖다 뭐 둘러대듯이 갖다 그냥 둘러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수치도 안 맞아요. 그죠? 수치도 안 맞아요. 수치도 그러니까 이럴 땐 이 수치, 이럴 땐 이 수치. 근데 예를 들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산업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특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 노동 부분에서.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이 건설 노동자들은 100% AFL-CIO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어디 교량을 하나 놓는다, 어디 빌딩을 하나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3년간 공사 기간 동안에 몇 개월간은 200명이 필요하고 몇 개월간은 150명이 필요하고 몇 개월간은 300명이 필요하고 막 이거를 건설노조에다가 줍니다. 그럼 건설노조에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화된 이유는 미국이 땅이 워낙 광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노동자들을 모집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가 그런 부분을 역할을 맡아서 해주는군요. 네. 건설 노동자들은 클로즈샵도 아니면서 클로즈샵식으로 노동력 제공을 노조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스가 없어요. 사용자들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완전히 일당쟁이들. 그렇죠, 일당.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노사한테 맡기면은 사용자들도 좋고 노동자들도 좋고 이렇게 외국의 좋은 특화된 것들만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덴마크 같은 데는 실업수당을 노총에서 줍니다. 그거는 왜 노총에서 주게 되냐. 덴마크나 이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노사 간에 다 산별 체제니까 예. 중앙노사 관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중앙노사 관계가 없습니다. IMD, WEF 스위스에 있는 그 세계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중앙노사 관계 또 노사 협조율을 142개국 중에 140위로 봅니다. 최하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한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를 보질 않아요. 네. 노사관계 방향성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외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자꾸 급속도로 이 기술력이 개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인력 개발도 어렵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업무를 좀 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재배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퇴출되는 사람들 A라는 업종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B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돈들을 우리 노사가 내자. 예. 그래서 노사가 낸 돈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보험은 노조 50%, 노동자들 50%, 기업이 50% 이렇게 내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이 재배치하는 과정상 그 기술 숙련되는 그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죠. 근데 고용보험을 사용자가 니들이 관리할래, 노조 니들이 관리할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실업자가 아니면서도 나 실업자요 하고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악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 지급이 되니까 덴마크 같은 데는 조직률이 90% 이상 되고 그러니까 전 노동자들이 조직화돼 있으니까 노총에 이 파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DB가 구축돼 있으니까 노총에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너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고용보험 관리를 노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총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어떻죠? 노사가 내놓고 노사는 그 운영하는데
한번 참여할 기회도 관여를 없어. 못하죠. 네. 관여도 못하면서 완전 정부 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용보험 기금을 노조에서 관리를 하니까 노조 가입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유지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특화된 노동 부분 노사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특화된 거는커녕 노사관계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양질일제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4대 보험 되고 예? 안 잘리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잘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양질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내가 자르면 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니까 4대 보험 당연히 안 될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저급하죠. 그러니까 옛날식 옛날 예, 산업화 초기에 예. 예, 지 맘대로 자본가가 그때 이제 마르크스 혁명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 맘대로 고용했다 지 맘대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사정에서 노가 복귀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노사정 회의는 그 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노총이 복귀를 한국노총 했죠. 복귀했죠. 네. 원래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게 한국노총밖에 없죠. 네네.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마저도 탈퇴했었죠. 네. 탈퇴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계속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또 김무성이는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양 노총이 동시에 국회 내에 좀 대화기구를 만들어주라. 국회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내 대화기구를 좀 만들자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노총이 더 성숙된 거죠. 자, 지금 천막 치고 나와서 투쟁기조로 가다가 좋다 또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또다시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노사정이 들어갔던 겁니다. 노사정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바로 또 나와버렸어요. 네네. 물론 이제 아주 탈퇴한 건 아니지만은 네. 왜냐 노사정이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도 공공기관들 LH 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임금 피크제를 막 밀어붙이고 있죠. 막 예. 평가 점수로 해서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조들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야 이럴 바에는 노사정이 왜 들어오라고 그랬냐. 네. 그리고 첫 번째 회의 끝나고 나와버리고 결렬됐네요. 지금 아직 결렬되고 두 번째 회의 아직 들어가지 시작하지 못하고 한국노총은 어쨌든 노사정위로 이제 가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근데 저희 당에서도 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조의 특성도 없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으니까 우리 당의 노동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도 솔직히 노동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노동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언론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노동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노동 교육 한데 한 부대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노조의 체계도 한 번도 노조가 자주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체계를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정권에 의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노조가 제일 무서워. 노조가 이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수많은 노조를 통제하기 좋도록 16개 산별을 딱 바꿔버려요. 법을. 그래서 16개 산별 체제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16개 산별위원장들 이 군발이 통해갖고 계속 때려잡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어용화되는 거죠. 어용화되면서 어쨌든 산별노조 체제로 우리 자주적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되고 나니까 이 산별이 한 20년 흘러버리고 나니까 산별노조들이 너무 강해졌어. 네. 이 노조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 체제로 바꿔버려. 그리고 노조를 다 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40년을 기업별 체제로 가다 보니까 노조가 뭔지도 노조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모르고 왜 기업별 체제가 됐는지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네. 이 사업장 이기주의로만 흘러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도 이 노동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갖지 못하고 또 노동 관련 학자들도 전부 뭐 미국이나 구라파 가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 3, 4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이 특화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과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한 걸 오늘날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동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우리 당도 잘 모르면 자 노사 문제는 노사에게 맡기자. 그래서 중앙노사관계부터 구축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중앙노사관계를 구축하면 중앙노사관계가 매일 뭐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중앙노사관계라는 게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시죠? 예를 들면 양대 노총하고 경총, 정경련 이런 네, 중앙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한 자리에 묶어줘야 하는데 거기 손가락만 빨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정부가 껴가지고 정부 입맛대로 하는 들러리들이에요. 네. 노동 빼고 나면은. 정부가 예,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노사관계가 아니죠. 기업 편만 들으니까. 정부는 빠지고 예. 이 두 노사 당사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다가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고용보험. 자기들 돈이니까 자기들 그게 고용보험이 1년에 8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8조를 노사에게 줘서 야 니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몇만 명이냐 1700만 명 DB 구축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기구를 만드는 거죠. 예. DB 구축을 다 만들어서 자 외국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자 요걸 우리나라 노동자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또 너네가 투자하면은 우리가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뭐 그런 기구들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 기구에서도 일자리가 수만 명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재배치 인력 수급에서 오는 그 공백 상태 여기에 그 실업도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수천 명 될 겁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일자리가 교체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일자리가 딱딱 이 톱니바퀴 맞춰지듯이 재배치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 로스가 없어지죠. 또 거기서는 예를 들면 지역 거버넌스 같은 것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양 지역이다. 그럼 광양에 포철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있는데 자 포스코가 뭐 한중 FTA가 됐든 뭐 어떤 뭐 이런 거로 우리가 200명 더 필요해. 근데 거기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10명 해고해야 돼. 구조조정이 20명 나가야 돼. 15명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이 원거리 이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받아내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포스코에 맞는 직업 기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뽑아서 줬고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실업수당을 지역 거버넌스에서 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요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이 하는 거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하는 게 아닌데 맨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이러는데 지들이 무슨 일자리를 한 자리도 못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지갑을 닫아요 자꾸. 해고 쉽게 만들고 이런 게 지난번에 뭐 무슨 임시 공휴일인가 뭐 해가지고 경제 살리기 뭐 이런데 나 웃기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는데 노동자들 지갑 닫아요. 네. 네. 지갑을 열게 해야 경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실수를 했네요. 모두에.
발언을 조금 짧게 해달라고 말을 할 걸. 그래서 지금 계속 발언을 하셔갖고 지금 우리 대본은 무용지물입니다. 대본은 전부 무용지물이 됐고 안타깝네요. 제가 어찌해서 끌어낼지 모르는데. 근데 일자리 대본 지들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36만 개 만든다고 했었어요. 꼴랑 4천 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사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네. 그거 만들어지면 17,00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들 마음대로야. 그런데 170개 만들고 끝났습니다. 네. 뭐 임금 피크제 하면 뭐 3만 개, 뭐 하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 안 만들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본 무용지물이니까 저 세 분들 질문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포기입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진짜 그러니까 매번 정말 이러다가는 진짜 감동하게 생겼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봐 이런 생각하는 건데 임금 피크제라는 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게 입법 조사처에서 아예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 그 언제 나온 조사 자료입니까? 2014년에. 작년에? 네. 그리고 효과가 없어요. 네, 그걸 다 여당은 알고 있잖아요. 네. 국회에 있으시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노인 일자리라는 그거를 청년들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게 살짝 더 보완 관계에 있다고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느 노동 전문가께서 우리 그때 의원 워크숍 할 때 그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이 딱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임금 피크제를 청년 일자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무능한지를 오히려 반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반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무능보다는 무식한 겁니다. 예. 네, 무식한 거. 예. 근데 그걸 알고 근데 오히려 기업들한테 청년들은 특혜를 주려고 거짓말을 막 일부러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청년들이 그죠. 지금 이거 이 노동 고용 시장 자체를 완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뭐 기업가들에게 맘 놓고 해고도 하고. 해봐라 네, 이건데 그런 얘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요 중소기업들 영세 사업장들도 다 무너집니다. 사용자들도 네. 결국 공룡화만 더 가속화되는 거지 대기업만.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지점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여권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맞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추미애 최고위가 맡고 있는 특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노동민주화 특위. 예. 거기에도 이 3대 추진 과제를 처음에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 5년 10년 가도 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들을 3대 추진 과제로. 그래서 왜 이렇게 잡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선미 의원 얘기했듯이 청년들이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네. 자꾸 새누리가 저렇게 떠드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움직이는 마음을 우리도 잡아주고 우리도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그러던데 참 저쪽이 사기 치니까 우리도 사기 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우리 당의 이동학 혁신위원 젊은 청년 몫으로 혁신위원이 됐는데 그분이 임금 피크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의 글을 쓰고 막 그랬습니다. 논란이 있죠. 예.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그러면 완전히 반대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이 또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 당은 임금 피크제 좋은데 그거는 노사 자율로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라. 노사 자율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현재도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 간에 서로 타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를 하면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임금 피크제 할아버지도 할 수 있죠. 그건 노사 자율로 맡기고 임금 피크제가 곧바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더 늘리고 또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그 방금 저 이채권 의원께서 이 정부는 무능이 아니고 무식하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만나기 어렵다는 그 독대하기 어렵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7번이나 독대를 했다고 맞습니까? 독대죠, 독대. 독대니까 완전 독대 단둘이. 1대1로 단둘이. 만나셨어요? 오, 7번이나. 그거 예. 대권 후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장관 대표도 안 만나죠. 그렇죠. 장관들하고도 대면 보고 안 한다는 분이잖아요. 지뢰가 터져도 국방장관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네. 문재인 대표도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김한길 대표도 그렇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고. 근데 7번을 뭔 만나보셨는데 얘기가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아 좋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쓴 책이 있어요. 노동은 밥이다. 근데 거기에도 제가 그거 실었어요. 7번 독대한 거. 네네네. 지금 현기환 정무수석인가요? 네. 현기환 정무수석이 박근혜 전 대표하고 나하고 만날 때 그 창구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워진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권에 욕심이 계속 계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 노총위원장을 2번 할 때 초기에 3번 독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노동을 모르고 어떻게 큰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취지였죠. 네네네. 그래서 한 3번 독대하면서 좀 자세하게 네. 더군다나 나이도 비슷하죠. 저하고. 네. 네. 저하고 1년 차인데 또 고향도 비슷하죠. 네네.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조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큰 정치를 할 사람들은 여든 야든 만나서 이 노동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까? 박 대통령이? 아니, 열심히 적으셨어요. 수첩에. 그다음에 좋은 자세. 좋은 자세입니다. 열심히 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노총 위원장을 2번 하고 은퇴하고 나서 예. 은행 임원할 때 예. 꽃바구니도 보내주셨고 이러면서 또 2번 독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2012년인가요?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지고 나서도 만나자 그래서 왜 이런 거냐 그래서 뭐 고소형 강부자 소통이 안 되는 정권은 이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 예를 들면 박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소통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럼 좌파라고 하는 이쪽 진영 사람들하고는 소통 안 할 거냐. 우파 사람들하고만 할 거냐. 이렇게까지 내 묻고 저는 뭐 어떤 욕심이나 뭐가 바람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노동을 계속 좀 이해시켜 주려고 옛날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때나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이랬었고 현안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만났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현안 문제 해결 차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노동 문제를 그걸 알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대통령이 되시고는 만나신 적이 없네요. 제가 비대위 때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청와대 들어가고 아주 반겨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여러 번을 중앙노사 관계 특히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박 대통령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고 지난번 청와대 들어갔을 때 제가 핵심적으로 중앙노사 관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나오면서 문간에서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길래 고용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이렇게 한번 손바닥은 치시던데 그래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 못하는 거는 그 자체는 이해합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해 못하더라고요. 예, 노동 관련 학자들도 그런 거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인 모양이다.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일자리와 연계해서 노동개혁을 얘기하니까 제가 편지까지 뭐 직접 편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매일 노동 뉴스를 통해서 편지를 띄웠으면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기다. 그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사실 무관한 거구나 일자리하고 정신 차리십시오라고까지 제가 또 썼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허황된 주장을 계속 안 하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평생 사시면서 고용보험에 한 번이라도 가입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사용자가 된 적도 없고 노동자가 된 적도 없으니까. 경제를 잘 몰라요, 사실. 이력서 한번 써본 적 없죠. 노동도 모르죠, 뭐. 경제만 모를까요? 다 모르죠. 다른 것도 글쎄요. 아 근데 그 지난번에 온통 언론에서 우리 당에서 뭐 몇 명 나가는데 막 탈당 집단 탈당한 것처럼 막 난리를 100명, 뭐 100명 몇십 막 명. 알고 보면 그때 뭐 3명, 10명, 여섯 뭐 명. 6명 예.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을지로위원회에서도 3,000명이 3,000명. 입당을 하고 그랬는데 기사도 거의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도 지금 전국 순회하시면서 또 그 각 이렇게 노동정책당원 이렇게 입당식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좀 성과는 어떤가요? 반응들이나. 저희가 이제 노동위가 꾸려진 지가 저기 부위원장까지 다 한 게 7월 달이었어요. 그래갖고 8월부터 이제 8, 9월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우선 탈당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게 신문에 크게 나니까 실제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조직국 보고 받아보면 탈당에 들어온 거 100명 탈당했다는데 6명 탈당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되니까 그걸 우리 노동 차원에서는 여성이나 청년과 다르게 우리 노동은 조직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00만 명이 양노총에 딱 조직돼 있는 거니까 야 조직돼 있는 거를 우선 좀 거두자. 물론 뭐 쉽게 우리 당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쉽게 가입하려고 하진 않아요. 사용자 눈치도 봐야 되고 동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래서 잘 안 하는데 야 100명 탈당하면 그 몇 배씩은 쉽지 않느냐 해갖고 맨 처음에 울산에 가갖고 울산 노동자 도시니까 울산에 가서 500명 입당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가가지고 300명 네. 그 다음에 전북 가가지고 160명, 뭐 그 다음날 40명 더 들어 200명 어쨌든 입단식 하고 요 다음 주에는 경남 내려갑니다. 네. 경남에서 또 몇백 명, 그 다음에는 인천, 그 다음엔 부산, 그 다음에 서울 합니다. 서울은 워낙 크니까 각 동서남북으로 좀 나눠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노동자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고 수권 가능한 야당으로서 물론 정의당도 있고 야당이 있지만 노동자 서민을 대표하는 수권 가능한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층 조직이 되자. 또 통진당도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각 지역 돌면서 민주노총 대형 사업장들을 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군산에 기아차 들어갔는데 거기 노조 간부가 아니 솔직히 우리 뭐 통진당 깨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금 뭐 꼬시러 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묻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부위원장이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 맞다 꼬시러 왔다. 예. 예. 지금 이럴 때 꼬셔야지 언제 꼬시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우리한테 필요한 게 NLPD야? 지금은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바로 잡아서 선택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양대 노총 통합이겠지만 통합만 되면 다 해결돼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사실 이소 위원장하고 저 때 통합 노력을 무진장했는데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정치 세력화밖에 더 있냐. 그러자면은 지금 꼬시러 왔다. 그리고 전국 다니면서 대형 사업장들 다 돌면서 꼬시러 다닐 거다 이랬는데요. 우리 노동조직,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부문을 좀 당의 기층조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 탈당하고 네. 3,000명 을들이 들어오고 1,0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언론인 여러분 이거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하세요 진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 들어서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예. 표방하고 이제 그런 경제 행보도 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반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자 이러면서 경제 통일론도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경제 행보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 행보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의 또 다른 날개로 이를테면 유능한 노동정당 이런 걸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최고위원님이나 저나 함께 당에 몸을 담아서 일하고 있는 거는 정권을 교체해서 정말로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이 어떻게 해야 이를테면 유능한 노동정당 또 노동자로부터 지지받고 성원받는 그런 정당이 될까요? 어떤 노력해야 됩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요?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치에서 최후의 목표는 대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바로 일반 국민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노동자들 특별하게 유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정파 싸움 안 해야죠. 제가 다니면서 잘 욕먹는 게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욕먹는 게 야 너네 찍어주고 싶어도 매일 싸우는 꼬라지 보면은 정말 찍어주기 싫다. 니들끼리 집안 싸움 하는 네, 거. 집안 싸움 하는 거. 이건데 대부분 이 보수 언론이 우리 당 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기침만 한번 해도 뭐 해도 맨날 우리는 나쁜 것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좀 성숙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대선이라고 하는 자기 빠지 중심의 이 정치가 아니라 대권 승리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의 성숙된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억지로라도 좀 높여서 평상시에 손 내밀고 스킨십을 가져라.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많이 와서 우리 통합한 조직이다 어떤다 막 손을 내미는 게 우리 당이 제일 많대요. 새누리는 아이 미안합니다. 자주 못 와서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통합된 조직 아닙니까 하면서 근데 오는 횟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선거철 돼야 오고 뭐 통합 한국노총 특히 통합됐으면은 통합된 것처럼 평상시에도 좀 한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라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특화된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노동에 대한 인식도가 제일 높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옛날 대통령 그 비서실장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노무현 의원 때도 그랬고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노동 전문 변호사로는 1호인 것 같아요. 그래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이도 지금 당론과 달리 갈 수 있죠. 노동이라는 그 특성상. 그렇죠. 그럼 노동이가 당론과 별도로 갈더라도 노동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노동 부분이나 이런 얘기, 경제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잘 쉽게 제가 목소리 안 높여도 되고, 잘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 대권 주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친노동 쪽으로 막 기울어지면은 표를 좀, 이 중도적인 사람들한테 표를 잃을까봐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소득 주도형 경제라든가 뭐 이런 말씀들 그게 맞죠. 결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 재벌들이 좀 투자하도록 만들고 또 지갑을 열게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분이 지금 가지고 가는 이 경제 정책 또 노동 친화형 경제 정책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한 대답당 거의 5분을 넘기는군요. 자, 오늘 그 이용훈 최고위원 모시고 박근혜 정부의 그 노동개혁은 사기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우연스럽게 오늘 김무성 대표가 노동에 대해서 전혀 몰리에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내용이 좀 다른 때하고 달랐던 것 같은데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2부.
다들 왜 발언을 넘기고 이랬어요. 그 지난번에 손혜원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왜 우리 당에서 가장 그 와서 느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다른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로 이영국 최고위원님 뽑았는지 알 것 같고요. 뭐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짜리 제대로 된 강연을 딱 들은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난 것 같다.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뭔가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게 있죠. 예, 존재에서 막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시원하게 얘기 못 해왔던 것 같거든요. 또는 또 좀 매우 절제된 얘기만을 이렇게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시원한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용득 최고위원님 뵙고 모셔서 이런 말씀 나누니까 제 가슴이 오히려 다 후련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어느 그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도 지금 연구가 분배가 다시 경제 성장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분배가 잘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기존의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와 자식 그 사실은 아버지의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게 자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 이렇게 가족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고 그 가족이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체인데 이렇게 여당이나 박근혜 정권은 자꾸만 분열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세대를 가르고 부모를 가르고 전 이런 게 좀 제대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전 노동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자, 지금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노동자 아닌가요, 다? 그렇죠. 국민의? 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사용자 같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뭐 귀족 노조니 어쩌니 하면서 노동자가 노동자를 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하듯이 노동자들도 똑같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의 유형만 다를 뿐이지, 우리 다 그렇게 일하는 게 노동인 거잖아요.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 이상인데 그것을 제대로 분배받고자 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남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해야 저의 고통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용득 최고위원님의 조금 긴 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주 가장 부합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노동자를 욕하는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내가 사용자가 된다는 그런 착각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1시간 넘게 대단히 수고하셨고 우리 이용덕 의원보다 나머지 세 분이 듣느라고 수고하셨던 것 같은 그런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 잘 좋았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럼 예. 자 이용덕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같아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말 요거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제일 하나 느끼는 게 노동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무지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여기 같이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좀 이해시키려고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예. 시간 됐었으면 도움되는 시간이 됐었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지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그럼 인사드리죠, 뭐. 네, 진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날까지 진짜 나타나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